저에게도 버핏의 평전이나 아니면 뭐 주주서원이나 주주총회를 다룬 책을 읽었을 때 풀리지 않던 그 조그마한 미싱 링크가 약간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독일책방 인사이드 저자와의 대담, 일종의 저자와의 대담이죠. 번역자와의 대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감명 깊게 읽어서 저희 독일책방에서 직접 리뷰 방송도 한번 담아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한 번 더 심한 의미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탄생의 역자를 통해서 저희가 다 읽지 못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더 숨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재탄생 번역을 해주신 제너럴 폭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좋은 책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 책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제너럴 폭스라는 필명으로 투자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우연히 이 책을 제가 다른 컨텐츠를 읽다가 그 읽은 분이 이제 이 책을 추천하셔가지고 원서를요. 그런데 외국분이. 외국분입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게 2년 전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살짝 읽어보고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전문가 필이 좀 있죠, 느낌이. 그래서 어려워서 이게 이제 뭐 번역해도 이게 될까? 그러니까 팔릴까?에 대한 걱정이 있다가 작년 정도에 하반기에 어떤 이제 모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책을 이제 좋다고 언급하시는 것을 보고 왔다라고 느껴가지고 출판사에 이제 추천을 드려서 제가 번역해서 얼마 전에 이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의 효과를 배가를 하시려면 약간의 재무제표,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의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 정도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워렌 버핏 라이브, 워렌 버핏 바이블이라는 책, 주주서한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완전 풍성해지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완전 풍성해지는데 만약에 초보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지금 읽더라도 나중에 다시 읽으셔야 읽으시면 좋을 거다. 근데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구나 하면서 버핏의 실체에 조금 다가간 그런 느낌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읽으셨을 때 느낌이라는 게. 사실 이 책 번역서도 이제 두껍지 않지만 원서는 더 안 두껍거든요. 이제 이 원제가 캐피털 얼로케이션으로 이제 지었으니까 제목이 자본 배분이잖아요. 과연 무슨 자신감으로 자본 배분이라는 걸 책 제목으로 붙였을까? 이렇게 얇은 책으로. 그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사실 저자도 이걸 독립 출판했었거든요. 아무도 안 받아준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 애들도 다 허당이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린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는 너무 우리 같은 업자들 생각에는 딱 핵심을 지금 찌르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독립 출판으로 본인이 약간 자가 출판을 했고.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저는 뭐 너무 잘 팔릴 것 같아서 따로 출판사를 차렸다는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버핏의 평전이나 아니면 뭐 주주서원이나 주주총회를 다룬 책을 읽었을 때 풀리지 않던 그 조그마한 미싱 링크가 약간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과연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시간이 더 흘렸으면 망할 것 같았던 그 섬유 공장을 인수해서 어떻게 지금의 회사가 되었지를 저희가 내러티브 설명으로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뭐 플로트 중요했고 시즈 캔디 같이 훌륭한 기업 인수해서 잘 됐다. 주식 투자 잘했고. 근데 사실 그걸 가지고 뭔가를 배우고 뭐 저의 투자에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을 그냥 플로트지 이렇게 하고 있던 차에 이 책은 읽었더니 이제 플로트를 직접을 계산을 하며 그리고 60년 전, 70년 전 재무제표를 저자가 이제 도서관 가서 그 오래된 문서를 찾아가지고 다 검증해가며 맞춰서 사실 책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시절로 돌아가서
버핏의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서류 보면서 네. 우리가 버크셔를 샀어야 됐나? 뭐 이 보험사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네. 감히 제가 이 버핏을 처음 알아갔을 때 제가 처음에 눈을 떠도 이 플로프 알아? 이거였어요. 예. 야 이거 꽁돈인데? 투자만 잘하면 이거 완전 꽁돈인데? 이런 생각.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디에서 플롯이 발생하지? 뭐 이런 걸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보험회사가 그런가 하고 보험회사 다니는 분한테 물어봐서 자산 운용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더니 채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플롯이 없구나. 그럼 도대체 어디서 플롯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 플롯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버핏이 처음 플롯이라는 걸 발견한 것은 버크셔를 인수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서 1967년에 내셔널 인덴더티라는 손해보험사를 인수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회사의 분석을 다룬 챕터를 보면 플로트, 그러니까 딱딱한 회계형으로 표현하면 이제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지고 재무상태표에서 네,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보험사 혹은 다른 업계에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그것을 투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버핏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결국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금 내지만 오늘 만약에 상해보험을 들었다고 쳤으면 오늘 내자마자 오늘 보험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5년 뒤든 10년 뒤든 그 다쳤을 때 결국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개별 계약자 단위로 보면 사실 내일 다칠 수도 있고 뭐 모레 다칠 수도 있고 10년 한 번도 안 다치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계약자를 뭐 이렇게 뭐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모아서 보면 사실 어떤 평균치로 수렴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받은 보험료를 그냥 가만히 놀리는 것이 아니라 추정한 손해 발생 시점 그리고 그 액수를 계산해서 그 시점 전까지는 투자에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것이 사실 플로트를 활용한 이제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험사한테 우리 돈을 주면 100만 원을 보험사한테 줬다 하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나 또는 우리 집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를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직원들을 쓰는 그 뒷단의 백오피스 비용.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친 걸 우리가 합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합산 비율이 이제 100%면은 그냥 2분. 우리가 낸 돈 가지고 사업하고 월급 주고 게임 끝.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100보다 낮으면은 보험회사에 돈을 먹는 거고 100보다 넘으면 걔네들 뱉어내서 사고가 더 사고율이 많았다. 예를 들어 허리케인 같은 경우면 100% 이상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버핏의 그 라이브나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핵전쟁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하는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했는데 그게 이 부분에 싹 해결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면 보험사가 크게 당하니까 그런 위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네 했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합산비율이 좋은 그 100 언더로 맞춰야 되지만 너무 낮게 맞춰버리면 보험사가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당국에서는 보험료를 깎아라. 이게 또 조정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계약자도 저기는 보험료가 비싼 회사니까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가려고 할 테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두 가지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데 한국의 보험사에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해서 채권을 일정 부분 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축소되어 있는 거고. 근데 여기는 미국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제가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거기도 채권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한국만큼보다는 이제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적어도 요 분석 시점에는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버핏은 그 여유자금 가지고, 그러니까 준비금이라고 불리우는 그걸 가지고 운용을 잘해서 수익률이 많이 나오니까 웬만하면 100% 근처에 가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막 20% 30% 실제로 여기 보면 인수 내셔널 인뎀니티 하고 나서 수익률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합산 비율이 결국 그것이랑 같이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보험료가 이제 얼마나 정도냐는 거죠. 근데 이제 내셔널 인덴너티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로 운영되던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그 의미가 사실은 영업 레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총 자본의 몇 배까지 보험을 받느냐 맞습니다. 이거죠. 만약에 이제 보험을 가입자들이 다 깨졌어. 그럼 3배를 물어줘야 돼. 3배라는 거. 3배를 물어줘야 되니까 그냥 거덜나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합산 비율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3배인 상태에서 합산 비율이 117%가 나오면 이게 결국 깨지는 게 17%가 깨지는 게 아니라 곱하기 3. 곱하기 3이 깨지는 17% 거거든요. 곱하기 3이 깨지는 거죠. 근데 요 100%의 기준이 이제 결국 자기 자본이라면 그러면 자기 자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버핏이 플로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몰랐고 그리고 버핏이 그거를 잘 알아챘을 뿐더러 투자를 신이니까 거기서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거뒀는데 사실은 그 뒷단에서 되게 중요한 조건은 보험료 손실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이제 버핏이 하는 플로트를 활용한 투자에서 그 복리의 마법이 작동하는데 이제 음의 마법이 작동하지 않고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플롯이 유지가 되는 거죠. 100%를 넘어버리면 플롯을 파고 먹고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투자하던 걸 중간에 뱉어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 비율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낮았죠. 많이 내셔널 인덴너티 같은 경우도 많이 낮았고요. 특히 버핏의 이제 보험사 인수에서 제일 유명한 사례는 아마도 가이코일 텐데 가이코는 특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영업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고객한테 우편으로 직접 영업하는 방식을 취해가지고 이제 합산 비율을 구성하는 손해율과 사업 비율 중에서 사업 비율이 엄청 낮았던 거죠. 업계의 거의 비율보다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손해가 좀 나도 손해가 좀 난다라는 것은 실제로 보험금 청구가 많았거나 혹은 보험 이제 료가 너무 싸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 비율이 워낙 낮으니까 합산 비율이 100%를 넘는 일이 이제 거의 없었던 거죠. 비용 구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사실 버핏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책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뭐냐면 회사를 인수했는데 난 너무 신기한 거 비용이 거의 없어. 모든 회사들이 비용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비용만 커지지 않고 돈만 남겨주면 그 남은 돈 갖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운용을 잘할 수 있으니 비용만 낮은 회사면 우리는 다 오케이야. 그거 같더라고요. 시종일관 이 부분은 절대 흔들림이 없어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시절에 버핏에게 중요했던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혹은 현금을 많이 만드는 회사 대신 거기에 투입되는 자본은 적은 그것을 향한 여정이 요 초반부에 부더니도 계속 노력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뒤에는 이제 투자의 성격이 좀 많이 변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초반부에는 어찌됐든 돈 안 들이고 돈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본인의 이제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업 레버리지를 거의 안 쓴 거죠. 사실은 합산 비율 3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다른 회사에 한 30-4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회사들은 한 10배씩 쓰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코 같은 경우에 사업 비율이 13% 그때였는데 다른 데는 이제 38, 35 이렇게였으니까 사실 대리점이 영업을 하면 그게 이제 보험업에서는 GA라고 부르는 걔네한테 수수료 줘야 되고 중개비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사실 직접 영업을 해버리니까 날아가는 거죠. 근데 책에 이제 어디에 페이지를 보면 그 보험을 팔기 위해서 드는 비용, 그러니까 보험 영업 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수수료와 중개비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놀라운 건 버핏은 이게 보험이 이제 너무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 참전하면 보험료가 너무 싸지니까 이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버핏은 특히 가이코를 두고는 그냥 사업 규모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분석,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 보험을 안 팔면 수수료 중개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외한 인건비나 그런 류의 비용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서 사실 가이코가 가지고 있던 자본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네. 네,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좀 수익성이 안 좋을 때는 그냥 작게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네. 근데 남들이 꺼려지는 상태에서는 나가서 확 네, 다 인수해 버리니까 가이코가 70년대 중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으나 네, 낮은 사업 비율을 무기인 것을 간파한 버핏 덕분에 그 이후에는 이제 네, 날아다니는 거죠. 오히려 그 사업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으로 굉장히 경영을 하고 영업 레버리지를 거의 안 쓰니까 판매를 많이 하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고 예를 들어 판매 우리 같으면 매출이 3배 늘어나면 정말 신나할 텐데 이 버핏은 매출이 3배 증가하는 건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매출을 2-3배 올리기 위한 영업 조직을 끌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이 뚫었던 방법은 재보험이에요. 맞습니다. 큰 건 해주는 왜냐하면 자본금이 튼튼하니까 앉아서 남들이 갖고 오는 도매 보험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보험이라는 것도 결국 원래 이제 회사 그 버크셔 내부의 사업부로 이제 설립해서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제너럴리 이런 것도 이제 인수하면서 엄청 큰 이제 전업 재보험사도 갖게 됐는데 버핏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실적이 안 좋거나 하는 때도 그냥 감내할 수 있는 자본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무리한 성장을 목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이 좀 재보험사에 잘 어울렸고 그리고 재보험 업계에서도 버크셔는 그 재보험에 들어간 게 70년대 얘기인데 그때 이미 사업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재보험업을 하면서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데서 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전업재보험사와의 좀 차이였고 그것을 무기로 뭐 이제 나중에는 요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이제 제너럴리 등 그런 재보험사를 인수하면서 그 2019년 기준으로 버크셔가 미국에서 2번째로 큰 보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1965년에는 보험이라는 걸 하지 않는 회사였는데 거의 뭐 2세대 만에 미국에서 거의 제일 큰 보험사가 되었으니까 초기에 그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플로트를 이제 간파하고 이게 나의 신에 가까운 투자 실력을 발휘하면서 버크셔를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루트라는 것을 한 덕분이라고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재보험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보험 회사들의 보험사예요. 쉽게 얘기하면 보험 회사들이 해다가 사업하다가 너무 많이 깨질 것 큰 보험권을 잡고 싶은데 이거에 감당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재보험에 들어서 일부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나누는 거죠. 자기도 일부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일부 하지만 자기 자본금에 한계가 있으니까 재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이쪽에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재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무시한 하나가 터졌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게 터질 수도 있죠. 막 허리케인이나 이런 게 왔을 때 그걸 다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자본력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물론 대신에 제가 보기엔 마진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재보험료를 받으니까요. 재보험료를 그거 감히 했다가 잘못한 한순간 삑사리 나는 순간 그냥 자빠질 수가 있으니까 자본금이 정말 튼튼한 회사 아니면 못해서 그게 진입장벽이 상당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보험업이 처음 들어갈 때는 사실 이게 그 정도로 보험업이 발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크셔가 근데 거기서 자본력도 입증되었고 버핏이라는 사람의 어떤 뭐 능력도 시간이 갈수록 입증되었고 그러니까 업계에서 위치가 계속 공고해졌고 이제는 뭐 사실 다른 데랑 이제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익권 회사가 되어버렸으니까 초기에는 그냥 아무나 돈 좀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었는데 또 결국에는 보험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손실을 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게 버핏이 그동안 얘기했던 투자의 제1원칙, 제2원칙 절대 깨지지 마라. 그게 이제 실전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 무리하지 않고 빠르게 성장하려고 영업 레버리지 키우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면서 또박또박 그 버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보험 얘기를 저희가 꾸준히 하긴 했습니다만 보험 외의 사업도
이런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주로 포커싱 해가지고 예. 기업 인수나 사업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도 예, 뭐 플로트로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돈을 활용한 건데 사실 진정한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현금 창출 능력을 보고 투자한 사례는 여기 보면은 그 유료 교량 운영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디트로이트 인터내셔널 브리지라는. 네. 그러니까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어떤 이제 그 유료 도로 네. 운영하던 회사였는데 그 사례가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버핏이 투자할 때부터 얘기한 게 그 당시가 이제 70년대였는데 그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레 급등해서 이제 볼커가 나왔죠. 예. 네네. 그래서 그때의 버핏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이런 무슨 다리 하는 회사를 왜 투자하세요? 라고 하니까 다리 이미 다 지었다. 더 이상 자본적 지출이 필요하지 않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통행료는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의 어떤 충격, 그러니까 탄력성을 고려해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인상해 나갈 수 있다면 지금 그 투자했던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드러나는 수익성에 가려진 수익성이 이제 올 테니까 그것을 보고 투자했었고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회사가 인수해 버려서 지금은 버크셔 일부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초기 70년대까지는 투자가 보면 보통 현금. 네. 그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진 회사를 사기도 하고, 근데 그런 회사를 사다가 그 현금에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지분율을 높여버려서 그냥 사버리기도 하죠. 회사 자체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앞에 투자를 보면 투자를 했으니까 주식이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분 가치가 상승하니까 내가 이득을 보잖아요. 근데 주가가 만약에 내렸다라고 하면 그 현금 많고 현금 창출 능력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버핏은 싼 가격에 더 사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한 지배력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걸로 다시 저평가된 주식을 또 사고 회사를 인수하고 그게 사실 버핏의 초반 10년, 15년 정도에 반복했던 성공 방정식으로 읽혔습니다. 그게 사실 전형적인 게 버크셔 해서웨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형이 정확하게 그게 그래서 이게 버크셔라는 것을 두고 사실 다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아시는 게 버핏의 최악의 실수, 하지 말았어야 될 실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었네를 넘어서 버핏은 물론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의도한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사실은 그 버핏 파트너십 시절에 투자했던 댐스터밀이라는 어떤 회사가 제조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찾아보니까 풍차 그리고 농장의 관계 설비 이런 거 만들던 회사인데 거기를 인수를 했는데 사실은 원하던 건 뭐였냐면 거기가 가진 자산을 개별 단위로 쪼개가지고 다 회사를 팔아치우는 거예요. 레버리지 바이아웃. 근데 이거를 성공했어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엑시트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막 난리 났죠. 진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교훈 삼아서 사실은 버크셔도 그걸 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업 사냥꾼이지. 그 선별을 한다. 그 스승이었던 벤자민 그레이엄도 사실은 주주행동주의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아까 밀, 댐스터밀, 댐스터밀도 쪼개서 팔아버렸으니까 기업 사냥꾼이 된 거고, 이것도 그거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그런 한번 경험을 하니 그게 이제 버핏이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 밀을 인수했을 때까지는 진짜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조금 변했다는 게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해진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판단할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지역 사람들의 평판 그리고 인식을 고려하기는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은 1962년에 버핏이 버크셔에 처음 투자하고 65년에 인수했고
그 이후로 20년 동안 섬유 사업을 계속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걸 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마 댐스터 밀에서 네. 이걸 한 3년 만에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만 욕을 많이 먹으니까 사실 평판이라는 것과 타인의 신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때 한번 더 느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버크셔에서도 섬유 사업을 생각보다는 오래 네, 계속했던 맞아요. 거죠. 예. 생각보다는 정말 오래 했죠. 예. 사실은 돈을 벌었다고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버핏도 계속 맨날 얘기하지만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겁니까?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것. 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본인이 그게 약간 결핍하지 않았을까? 한 그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폰이 와이프도 떠났잖아요. 예. 예. 뭐 그런 것들 보면 예. 이 본인이 부족했다고 느꼈던 부분이었을 것 같고, 근데 그걸 느꼈기 때문에 버크셔나 이런 회사들한테 정말 난도질 안 하고 그렇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11살 때부터 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대공황의 자식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게 그냥 저의 이해는 버핏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무한대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본인이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네. 그냥 제가 해석할 때는 네. 본인이 하는 일이 뭐 좁게 보면 투자, 넓게 보면 기업의 최고 수장으로서 자본 배분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그것에 대한 신뢰, 네,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에 버핏 파트너십을 할 때는 자기의 투자자였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면서 이 복합 기업을 이루고 나서는 주주, 직원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자회사들의 일하는 뭐 직원들 혹은 거래처 직원들이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신뢰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신뢰라기보단 그러니까 능력을 바탕으로 둔 신뢰.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이제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완전 아니죠. 예, 인간적인 매력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찰리 문거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네. 버핏은 되게 자아인식이 되게 뚜렷한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이미 알았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적인 매력으로 보긴 승부 보긴 힘들고 나는 능력으로 가겠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네. 예. 그래서 능력을 매기려 한 신뢰 혹은 사랑. 네. 네, 그러니까 사랑의 기반이 이제 신뢰라고 한다면요. 이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 계기들이 네. 댐스터 밀도 있었고, 네. 버크셔를 인수해서 초반에 이제 몇 년, 네. 그게 그래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 네. 사실 절대로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저는 이 책 보면서 뭘 느끼는, 앞서는 말씀드렸지만 이 엄청난 저비용 구조를 고착화했잖아요. 예. 자비로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해. 제가 직원들 월급도 좀 줘야 되고, 예. 뭐 제가 내부에 안 들어가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너스도 좀 주고 이렇게 성장했으면 지분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사람 같으면 맞습니다. 한국 같으면 그렇게 안 하면 왜 이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을 텐데 그런 게 1도 없지 않습니까? 모두 자기가 자본 배치 다 하고 사실 세금도 내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아까워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보면 돈에 와죠 환장난 할아버지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뒤집은 게 나중에 이제 기부도 하고 예. 뭐 기부에 대해서 또 분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부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보통 사람은 아닌데 일단 뭐 투자로서의 버핏을 이제 뭐 흠잡을 수가 없잖아요. 투자에 있어서는 예, 뭐 투자에서는 흠할 수가 없는데 그냥 제 생각은 그것을 모든 거에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일단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죠. 예, 네. 예를 들면 기업 세계에서 완벽했다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일단 실존하는 인물을 빼면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스티브 잡스의 개인적인 사생활은 별로였지. 또. 예, 뭐 딸 얘기나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 히스테리아에 가까운 그런 네. 것들. 네, 근데 그게 그냥 히스테리아를 부리는 사람, 그냥 자기 딸한테 그러는 사람이면 개차반. 예, 좀 딴 데 이렇게 격리돼야 될 사람인데. 그것에 기반이 있는 거잖아요. 완벽주의에 대한 이유. 디바이스에 대한 완벽주의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
버핏에게 버크셔라는 회사는 그런 위치가 된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들었던 애플과 애플의 제품들을 사랑하고 그거가 무결점이길 원했던 것처럼 버핏도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책 제목처럼 재탄생이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회사인데 본인이 이제 바꾼 거라는 뜻인데요. 근데 본인이 거의 다시 만들다시피 한 회사이기 때문에 구조, 네,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를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구조와 그것의 뭐 세금 이슈든 네, 그리고 자본의 효율성이든 또 성과의 측면에서든 완벽함을 기하려는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집안에는 조금 무신경한 아버지 그리고 남편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구조조정 같은 문제에서도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가서는 진짜 많이 유해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직원들도 정말 많이 챙기고 예.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대로 가면 6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면 버크셔 해서웨이를 샀을 때 계속 그대로 가면 사실 그냥 망하는 이제 길이었는데 그걸 살려내야 되니까 뭐 눈물을 먹을 것 같진 않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선택. 네. 하지만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상태니까 그래도 직원들도 많이 뭐 이건 정확히 확인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전 떠오르는 생각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스티브 잡스 예를 들어주셔서 그런데 스티브 잡스에게서 아이폰, 그다음에 아이팟, 아이패드, 맥, 그다음에 맥킨토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영혼을 담은 어떤 제품 그리고 세상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는 제품이었다면 버핏에게는 자원 배분이 자기의 영혼이 담긴 디바이스네요. 그렇게 들렸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것의 결정체가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지주회사의 그냥 구조 자체인 거죠. 근데 이런 회사가 사실 뭐 그렇게 막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많을 수도 있지만 버핏을 일단 투자자로 해석할 때는 이게 투자회사인데 사실 옆 밑에 있는 회사가 사업하는 자회사들로 그 자회사화 해버리고 그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건 거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투자 회사 혹은 펀드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구조 자체가 본인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제 마치 애플에게 있어서 그 스티브 잡스에게 있어서 뭐 맥킨토시의 정신, 그것을 담은 디자인 이런 것들과 비슷한 의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